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 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매년 여름이면 휴가 등으로 이동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평소 대비 증가한다고 하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8월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즐거운 여행길이지만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니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중요하고요. 여행 계획은 여유 있게 세워서 무리하지 않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의 잔혹성도 충격적이지만 강력 범죄인데도 제대로 단속되지 못한 채 매년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불안감이 큰 상황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또 언론은 어떤 시각으로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교제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연인 간의 갈등이 인명피해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칭을 교제폭력이라고도 하고 또 스토킹 살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이 사건에 대한 표현이 제각각이죠. 자, 이 부분 YTN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교제폭력하고 스토킹 사건은 의미적으로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요. 예. 첫째는 이제 대부분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단순한 갈등을 시작해서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높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셋째, 반복적인 폭력이나 감시, 협박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러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 보도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혼용돼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명확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의 폭력, 즉 관계에 중심을 둔 개념인데 반해서 스토킹은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 협박 등 행위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째, 교제폭력은 아직 명확한 법적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지만 스토킹은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법적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교제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인데 반해서 스토킹은 반복적인 접근과 감시, 연락, 위협 등 법에서 규정한 특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제폭력이라는 것은 대부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스토킹은 연인이나 지인 외에도 낯선 사람 등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유사한 개념일 때는 두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지점에서는 그에 적합한 용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YTN 보도국 내에서 수시로 공유하면서 향후 적절한 용어 사용을 위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용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언론 학계나 아니면 관련 단체 또는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평가원님?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요, 2001년에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데이트하는 사이에서도 폭력이 가능하고 또 관련 고민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연인 사이의 폭력이 사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예.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생긴 건데요.
아직 언론이나 방송에서 데이트 폭력 살인, 또 뭐 교제 폭력이나 살인, 또 연애 폭력, 연인 폭력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교제 폭력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에서도 데이트 폭력을 교제 폭력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관계성 범죄라는 표현도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 또 아동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그 형성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할 명칭이 무엇일지 언론이 깊이 고민하고 그에 맞는 명칭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YTN에서는 이미 이러한 고민을 깊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 더 적확한 표현, 적확한 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야 할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 범죄를 흥미거리로 소비하는 보도 제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구조적인 원인이나 본질보다는 자극적인 부분만 부각돼서 보도되면 사실 이 언론의 보도가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YTN 보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도 제목에서 이미 뭐 교제, 연인 이런 단어가 갖는 낭만성 때문에 연인끼리 사랑 싸움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 폭력 사건이 살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등장하면서 예. 전 사회적으로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질 외에 뭐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자극적인 단어를 제목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제 오후 5시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인근의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20대 남성 A씨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재학 중으로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번 피의자를 두고 사실 20대 A씨가 아닌 의대생 A씨라고 부르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경동맥 부위를 20차례 정도 공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피의자가 수능 만점 출신 이런 것들을 좀 적극 부각하거나 또 경동맥 찔렸다라는 선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언론이 당시에 참 많았었습니다. 이럴 경우 사안을 관심거리로 소비시키고 또 2차 피해 소지가 커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AI 사용이 늘면서 제로 클릭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뉴스 본문을 읽지도 않고 요약된 정보만 본다라는 건데요. 그럴수록 수용자들의 선택에 있어서 기사의 제목이 더 중요해지겠죠. 따라서 기사 제목을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행 법 체계나 부처 간의 업무 상황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단속 또 처벌에도 한계가 많아서 이 관련 범죄 재발이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 또 문제 제기가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더 나은 법 체계가 갖춰지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거 이게 이제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법 개정과 관련된 그런 보도인데요. 해당 범죄의 피해자들은 경찰 신고와 접근 금지 명령 등 보호 조치를 받았음에도 결국에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입니다. 하지만 모두 국회 법사위나 소관 상임위에 머물고 있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를 두고 법 보완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최근 잇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스토킹 처벌법과 또 스토킹 방지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총 19건이 발의가 됐지만은요.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또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로 왜 해당 법안이 계류 중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서 각 정당이나 또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고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내용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사법 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도망치려는 승용차를 둘러쌉니다. 소화기 등으로 차의 앞뒤 유리창을 깨 진행을 막습니다. 시민들에게 붙잡힌 운전자는 울산의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입니다. 앞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2차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등을 담은 잠정 조치를 내리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 중에 그 처벌 이후에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내용도 이렇게 담긴다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대응책 관련 보도와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 중 하나로 살펴보았는데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이별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전한 내용인데 최근 스토킹 및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오쯤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입니다. 피해 여성 명의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간 뒤 오토바이와 다른 차를 빌려 도주 행각을 벌이다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 사건이 발생한 뒤 대전을 찾아 스토킹과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제 폭력 및 스토킹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는데요. 이어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점을 언급해서 교제 폭력의 현황을 부각하고 경찰청이 이를 인식해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벌인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추가로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 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정책 내용이 궁금했는데요. 이어서 경찰이 교제 폭력 사건에 한 발 앞서 대응하는 종합 지침을 마련한 내용을 전합니다. 교제 관계에서 비롯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경찰로서는 난감한 부분을 토로해왔습니다.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폭행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의사 불벌죄라 그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교제폭력 사건의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교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일선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쟁점들에 대해 법률 해석을 거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잇따른 교제폭력 또 살인 사건에 대한 입법 공백 문제를 다루면서 경찰이 기존 적용한 한계를 넘어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합니다. 제도 변화와 집행 방침을 알리면서 사회적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잘 해낸 보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잠재적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상황까지 추후 보도를 통해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언론 보도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번 방송을 준비하는 중에 경찰 대응 관련 소식이 보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 방안을 촉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실장님? 예,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교제 폭력이나 이제 스토킹 사건들을 취재하다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나거든요. 예.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추려서 문제점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교제 폭력에 대한 별도 법률 관련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으로 인한 처벌 회피 문제입니다.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가 이제 적용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을 해서 처벌 의사 철회를 유도하거나 종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응인데요. 네 번째는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의 소극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접근 금지와 유치장 유치 등 조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실제 적용은 상당히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의 권리 보호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도 있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데요. 다섯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 체계의 단절과 정보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 후에도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끔찍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온라인 교제 등으로 인해서 가해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YTN은 이러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집중해 보도함으로써 단편적인 사건, 사고 전달에 그치지 않고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요. 또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으려면 사건을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이라든가 또 썸네일 제목, 자막 등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피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든지 피해자에게 원인을 찾고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또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YTN이 사회 전반 그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 보호 강화에 각 기관마다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YTN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는 유서현 기자의 단독 보도를 뽑아봤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가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최고 단계 긴급지령인 코드0를 발령하고 또 유력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의 행방을 쫓는 가운데 YTN 취재 결과 유력 용의자가 해당 여성을 스토킹해서 신고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전해졌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도 이 사건은 보도하고 있지만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해 신고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YTN만 전했는데요. 일반 살인 사건도 큰 사건이지만 스토킹 살인 사건은 사회적으로 반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더 의미 있는 단독 보도로 봤습니다. YTN의 보도 이후에 다른 매체도 스토킹 신고 이후 피해자가 스토킹 안전조치 대상자로 분류돼 긴급 상황에 대비한 스마트워치를 받고 경찰의 안전 순찰을 받아왔지만 사건 당일 A씨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긴급 신고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법 체계 미비 또 안이한 대처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까지 후속으로 취재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피해 발생 이후 용의자 추적부터 검거까지 당시 현장은 아마 신속하게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고든 유서연 기자의 기지가 빛난 그런 단독 기사였습니다. 유 기자를 만나서 취재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용의자가 도주를 해서 검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드0가 발령이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경찰서까지 해당 소식들이 약간 전해지게 됐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라인에 계셨던 취재원 통해서 이제 일반 살인이 아니고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고 이제 그런 사실들이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야근 데스크의 판단하에 속보치고 이제 기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경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다 같이 뭐 여가부도 그렇고 모여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한데 뭐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이제 옛날에 대응책이라고 마련해서 이렇게 줬는데 사실 이렇게 막상 흉기를 갖고 바로 내 앞에 왔을 때 피해자가 과연 그걸 실질적으로 그 범죄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마련했어요 하고 이렇게 내놓는 대책이 정말 피해자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일본에서는 전철 안에서 휴대용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 불이 나는 등 휴대용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전철 안에서 휴대용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시노쿠보역과 신주쿠역 구간을 지나던 JR 야마노테선 열차 내에서 30대 승객이 휴대용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던 중 갑자기 배터리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었습니다. 일본의 최근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주변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같은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폭염이 지속되면서 휴대용 배터리 화재가 늘고 있음을 전한 보도였는데요. 일본 전철 안에서 휴대용 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다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이런 사고 위험은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만큼 안전한 배터리 관리법을 알려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에서 시청자가 알아두면 좋은 안전한 배터리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8건이었던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2024년 117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충전, 충격에 의한 손상, 고온 환경에서의 방치 등이 꼽히는데요. 특히 무분별한 충전과 관리 부주의가 화재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의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는데요. 우선 배터리나 충전기는 반드시 국가통합인증 KC 마크를 받은 정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받지 않은 배터리나 충전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인증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데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중 배터리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외형이 부풀거나 과도하게 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 수리업체 점검을 의뢰해야 합니다. 충전 습관도 중요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플러그를 바로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외출하거나 잠든 동안 장시간 충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도 방치하거나 잘못 폐기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단자 부분을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지자체 수거함이나 제조사 회수 경로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수거, 운반 과정에서의 파손이 화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닥터에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각종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높은 환자 소생률을 기록한 닥터 헬기를 소개하며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 보도가 있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 닥터 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573건. 지난 6년간 총 1,800여 차례 하늘을 날아 전국의 닥터 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출동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닥터 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고 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어떤 처치가 들어가야만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고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전국 닥터 헬기 중 경기도의 닥터 헬기가 가장 많은 출동 횟수를 기록했다고 전하며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닥터 헬기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닥터 헬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덧붙였다면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과에서 경기도의 닥터 헬기 운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 소개된 닥터 헬기는 대동맥 파열, 복부 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외상 환자 이송에 투입됩니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직접 탑승하고 심전도 모니터, 자동 심장 압박 장치, 인공호흡기 등 각종 응급의료 장비도 갖춰졌는데요. 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응급처치 덕분에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립니다. 경기도 닥터 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 시간대에도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합니다. 닥터 헬기 출동은 119 종합상황실과 아주대학교 병원 항공의료팀이 기상 조건, 접근성, 환자 상태를 종합 판단해 결정하는데요. 경기도는 닥터 헬기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시설이나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인계점, 즉 닥터 헬기가 응급 환자를 의료진 등에게 인수 또는 인계하기 위해 사전 선정한 지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평택 LG전자 디지털파크,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고속국도 김포에서 파주 간건설공사 현장 등의 신규 인계점을 선정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닥터 헬기의 신속한 접근과 현장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특별 재난지역 지원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난달 내린 폭우로 인해 호남 농가가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이 한창인 현장을 취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지금 제 옆을 보면요, 이렇게 이 멜론이 보이실 겁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멜론 지난 이 폭우 때 이 잠기는 피해를 입어서 이거를 이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옆을 보면요, 이렇게 바닥에 멜론이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멜론이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인데요. 기자가 피해를 입은 농가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여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담양의 복구 작업 현장을 소개했는데 앞서 앵커 멘트에서 언급된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도에서 함께 소개했다면 보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봅니다. 앵커 멘트에서 언급한 특별 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도의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 조사를 벌인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고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토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김나영입니다. 최근 가만히 있어도 등줄기로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 뉴스를 가득 채우는 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인데요. 낭만의 계절로 여겨지던 여름은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 두려움의 계절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큐 S프라임 미지의 여름에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프로그램은 뉴스와 리포터의 현장 중계를 통해 폭염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달궈진 도심거리, 지친 시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기면서 별다른 설명 없이도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리포터의 생생한 묘사는 시청자의 공감과 몰입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전문가와 함께 폭염과 폭우의 원인을 분석하며 기후변화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극의 이상고온 등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과 예시까지 전달하며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준 유익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마 패턴의 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을 짚으며 폭우가 마치 흉폭한 괴물처럼 쏟아진다라는 생생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비유는 시청자 이해도 측면에서 어려운 용어를 나열하지 않고 적절한 설명과 표현으로 비교적 알기 쉽게 구성되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간 그래프 등의 시각 자료와 함께 수치에 대한 정확한 비교와 근거가 제시되었다면 이해를 더욱더 도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더위나 불편을 넘어 기후변화가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뜨거워지는 바다와 기후위기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호소 등의 전개는 실제 피해 화면과 함께 극적인 표현이 이어지다 보니 공포나 불안감을 자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감정적 호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효과적이지만 시청자에게 막연한 두려움만 남기지 않도록 절제된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시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필요한 기술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부족한 것은 사회와 개인의 의지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대응이 미흡했던 이유를 짚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는 아쉽게도 부족했는데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나 대안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다큐 S프라임은 폭염과 폭우를 통해 기후위기의 실체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와 현장 취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했고 시청자에게 경각심과 교육적 메시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생각할 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가 단순한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임을 알리고 실천과 변화를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의 제작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